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엔 하루 36만 명까지 확진자가 쏟아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후보 4명은 본격적인 정책 대결과 검증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네, 잠시 뒤인 새벽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하면 공공사업장은 운영 시간 등을 단축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월 1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다음 달 초엔 하루에 36만 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이고 진찰료도 없지만 하루 2번 이상 전화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5만 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발생 규모가 매주 2배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설 연휴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서로 만나며 안 그래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더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건 곧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최대 중환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의 90%를 넘겨 사실상 포화 상태인 가운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도 시작됐습니다.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지만 일반관리군은 이상이 있을 때만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일 때, 그리고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으실 때,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은 의료진께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일반관리군의 경우 하루 한 차례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의료기관은 하루 한 번만 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낼 돈은 없습니다. 같은 날 2차례 이상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이때부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인 만 11살 이하 소아는 하루 2차례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역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비대면 진료 가능 횟수와 진찰료를 놓고 설명을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는 5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9,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1,214명으로 62.8%를, 비수도권에서는 18,507명이 확진돼 37.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기존 미접종자,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B형 간염이나 독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는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나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의 기본 접종에 적극 사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mRNA 등 새로운 종류의 백신에 대한 경계심을 이유로 접종을 꺼리신 분들은 친숙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인 노바백스로
18살 이상 미접종자 가운데 고위험군인 중증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환자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재가노인, 중증장애인은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그 외 미접종 일반 국민은 14일부터 자녀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3월 7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기본 접종 외에 3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노바백스로 기본 접종했다면 3차 접종은 3개월 간격으로 같은 백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다른 백신으로 기초 접종한 뒤 금기 연기 사유가 나타났다면 3차 때 노바백스 접종이 허용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눌출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기 대상이고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노바백스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이지만 초기 바이러스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 사망 진행을 막는 효과는 큰 만큼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도 노바백스 접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 패스 조정 여부를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자가 기입 방식으로 확진자 역학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전자출입 명부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202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틀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는데 영국 왕실은 여왕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메일은 왕실이 여왕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의 부인 커밀라는 음성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말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줄어들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긴장의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영국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0일 벨라루스 내 여러 훈련장에서 벨라루스와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러시아군 약 3만 명과 벨라루스군 대부분 부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전날까지 극동주둔 소속 부대들을 약 10,000km 떨어진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하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와 최첨단 전투기 등을 동원해 1단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에 맞서 열흘 동안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도 우크라이나 접경국 루마니아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열린 영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 영토에서 군대를 빼라는 요구는 유감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다면서 향후 며칠간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probably the most dangerous moment, I would say, in the course of the next few days, in what is the biggest security crisis that Europe has faced for decades.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과 경제 제재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y can either choose a diplomatic
solution and we are ready to sit down. But if they choose confrontation, they will pay a high price.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시아가 대결을 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며 나토 동맹국 동부 지역에 나토 군사력도 증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연초 잇단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수석 대표들은 우리 시각으로 13일에 열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북핵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3국의 협력 방안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 유엔 대표부 소속 50대 외교관은 현지 시각 9일 오후 8시 10분쯤 맨해튼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한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60대 한인이 공짜로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경찰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이 한국 피겨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93.59에 예술 점수 90.28 등으로 182.87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합계 282.38로 당당히 톱5를 장식했습니다. 평창에서 15위였던 차준환은 무려 10계단을 점프하면서 역대 남자 피겨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5위 진입은 남녀 통틀어도 피겨 퀸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 3연패에 도전했던 한유가 4위에 그친 가운데 금메달은 미국의 점프머신 네이선 첸이, 은과 동메달은 카기야마, 우노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나온 반중 정서에 대해서 중국 측이 우려를 표시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과열 분위기를 자제시키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조된 반중 정서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엄중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선동해 양국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재국의 정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재국의 상황과 정서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과열 분위기를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관변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은 황대헌 선수의 우승을 중국 네티즌이 존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감정적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在体育赛场上，如果失误、失利、失败就一定要挨骂的话，它就意味着体育赛事就结束了。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올림픽 관련 악플을 단 계정 3,700개를 정지시켰습니다.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게시물들도 삭제했는데 남은 대회 기간에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평화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자칫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지금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례적으로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정부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면 왜 검찰에 있을 때 못 본 척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니면 없는 적폐를 당선 후에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정부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전하고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에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를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있으라는 얘기냐며 맞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 후 비극을 겪고도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대신 분열로 치닫는 정치권을 비판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공격에 대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개입과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폐 수사 발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강한 비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 당선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대선 개입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에 발끈하는 모습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었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꼬집었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 43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구시대 유물인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사죄를 촉구했고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은 정치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죄가 생기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듯이 보인 건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견고한 상황이라 여야는 이번 발언의 파장이 각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 지역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정의 상징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종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지역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섭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던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 전 감사원장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의 가치와 잘 부합하는 대쪽 감사원장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함께 원팀으로서 화합하는 그런 차원이 배려됐다. 비록 대선 경선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현 정부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선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 자신을 도왔던 최 전 원장의 공천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인물을 내세울 경우 추가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1번지인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사퇴한 지역으로 민주당은 귀책 사유를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은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무려 5명이 경쟁을 벌이면서 1차 조사에서 과반을 넣지 못하면 결선까지 치르기로 했지만 조 전 구청장은 당 만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고도 단번에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4선 중진 출신의 정우택 전 의원이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기윤 변호사를 제치고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의 수사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는 무공천하기로 했고 경기 안성에는 김학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대선 후보 4명은 오늘 저녁 8시부터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YTN을 포함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사 6곳이 공동 주관하는 대선 후보 2차 합동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여야 사당은 실무협의에서 2030 청년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평가, 피해 대책, 언론관을 놓고 주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어 자유 주제와 정책 주제로 나눠 자유 토론을 진행하되 정책 주제로는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YTN은 2시간가량 이어지는 이번 토론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토론을 앞둔 후보들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기 시대에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늘 TV 토론은 다른 후보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을 이끌겠습니다. 하루 지금 확진자 5만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의 희망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된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분의 생각들을 따져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또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오는 20대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방역당국과 선관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충주와 서울 홍제동에서는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고령군 양평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 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3대와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파손된 중앙 분리대 파편이 반대쪽 도로에 떨어지면서 도로 양방향이 한동안 정체됐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폐기물 수거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직원 4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스티로폼과 폐가구 등 800톤 넘게 쌓인 폐기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살고 있던 일가족과 인근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2년 열애 끝에 다음 달 결혼합니다. 손예진은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며 현빈과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빈 역시 소속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이막에 조심스레 발을 디뎌보려 한다며 작품 속에 함께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한 그 한 발짝을 디뎌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에 이어서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2020년 3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한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엔 범행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 기간 검찰이 파악한 불법 거래 주식은 1,500만 주, 모두 646억 원어치입니다. KBS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도 같은 기간 146만 주, 50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주가 조작 거래 금액의 7%를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김 씨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주가 조작 의혹을 반박했는데 일부 모순이 있다는 게 추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1월 해당 계좌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맡겼지만 4천만 원 손실을 본 뒤 같은 해 5월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김 씨 명의 거래는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DS와 대신,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통한 것으로 거래를 끊었다던 시기 이후로도 상당한 주식 거래가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권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포함해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계좌 주인인 것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 다른 문제라며 김 씨가 불법적인 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권 회장과 공범을 재판에 넘기며 김 씨의 가담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김 씨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배우자인 김 씨 조사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지현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모 씨에게서 계좌를 회수한 2010년 5월 이후에는 직접 전화 주문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기록을 남겨가며 주가 조작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오랜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에도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광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 25억 원과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 소환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과 관련해서 뇌물과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된 곽 전 의원 역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나흘째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40일을 남긴 민주노총 소속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측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CJ 대한통운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수백 명이 한순간에 정문 안쪽으로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직원 여럿이 합세해 입구를 막아보지만 유리창이 힘없이 깨지고 터진 둑처럼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오전 11시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본사 건물 점거에 나섰습니다. 파업 돌입 40일을 훌쩍 넘겨 이뤄진 기습 점거. 정문을 걸어 잠근 노조원들은 입구를 봉쇄한 채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나서라! 지난해 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합의안은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굴 좀 보자. 45일 동안 외쳤습니다. 대화 좀 하자.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 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안에 따라 주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국토부 긴급점검에서도 사회적 합의안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습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점거를 불법 행위와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오늘과 내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는 다음 날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경우 사전 대응을 통해 비상 저감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 공사장 비산 먼지 억제와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 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6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1, 2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무당국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는 건데요. 돌려줘야 할 세금의 액수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자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부터 4년 동안 MS 측에 4조 3,500여억 원을 특허 사용료로 주면서 MS가 우리나라에 내야 할 법인세 6,500억여 원을 원천 징수, 즉 세무당국 대신 걷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MS 측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전자가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 대가는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한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5년 기준 MS 측의 전체 특허는 5만 4천여 개였고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3% 수준인 1,7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이 세금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자 MS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MS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등록 특허를 제외한 사용료에 대한 세금 6,33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S 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는 단순히 특허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세금 계산이 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와 호남,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수도권에는 선제적 저감 조치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7도, 대전 영하 3.4도, 광주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 12도, 광주는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동에는 대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9,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31,214명으로 62.8%를, 비수도권에서는 18,507명이 확진돼 37.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집중관리군인 확진자는 증상이 있을 때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료를 맡게 된 병원들은 대부분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회할 시스템조차 구축이 안 돼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열이 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더 해봐 주시고요. 코로나19 집중관리군 환자를 관찰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재택치료자들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비대면 진료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 말고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공문이 나오는데 보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과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병원도 일단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지원은 했지만 시행 당일 오후 간단한 지침만 접수했을 뿐 관련 교육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로 진료하려면 우선 확진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조회할 시스템조차 아직 마련 안 돼 환자 말만 믿고 진료해야 하는 상황.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재택 환자 전화를 받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가 왔을 때 그분이 확진자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그분이 확진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정작 오셨던 당뇨 환자들, 고혈압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시민들도 재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래 보건소 측에서 전화를 해주는데 전화로 과연 그게 다 전달이 잘 될지, 그리고 또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 잘 체크가 될지 좀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약을 또 빨리 먹어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또. 의사협회는 의료 행정이 한계에 다다라 일선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체계를 서둘러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고 이런 거는 너무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들에 설명을 하고 있고. 전화로 진료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1,800여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준비 정도는 의원마다 제각각이어서 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관련 비용 기준이 또 변경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애초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하루 한 번을 초과하면 비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하루 한 번을 넘어선 비대면 진료에도 비용 부담은 없다고 기준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차례 이상 전화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면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오늘 15일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현장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 동선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여야는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며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2~3시간가량 확보하려 했지만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고려해 1시간 반 동안, 즉 저녁 7시 반까지 투표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전념하시면서 꼭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게 확실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그 낮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손보는 만큼 개표 역시 저녁 7시 반 이후부터로 늦춰집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임시 외출 허가를 내주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따진다고 해도 완전한 통제는 쉽지 않은 만큼 코로나19가 더욱 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당국과 선관위는 확산 최소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오는 15일 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진자 대선 투표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종국과 양세찬 등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출연진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같이 출연하는 지석진도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될 전망인데
20개 또는 25개가 한 상자로 포장된 대용량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제품을 약국 내에서 나눠서 소분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216만 명에게 매주 신속항원 검사 키트 1, 2회분이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또 공급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다른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가짜 양성이 나온 경우가 30에서 50%로 정확도가 낮은 만큼 먼저 위 양성률이 감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닷새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표심 대결을 벌일 각 당의 유세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직접 찾았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이란 점을 환기하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이 반기업인 건 아니라며 노동자와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공략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한 후에 한 경제지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호남 득표율 목표치를 20%에서 25%로 상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 9회에 주력했습니다. 재경 전북 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레일 열차를 임대해 출발하는 열정열차의 첫 노선도 호남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우리 전북인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일이 다가오면서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의 유세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를 위한 유세를 기치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한 드라이브인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이크로 유세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 지지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소담하지만 사실상 축제를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어디서나 윤 후보의 유세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어플을 활용한 배달의 유세를 기본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유세본부는 언제 어디서나 유세를 볼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유세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인 유세차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향의 비대면 유세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의당도 전국으로 흩어진 유세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국민의당은 유튜브 노출 빈도를 높이는 암플렉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김혜경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잉 의전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추가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대적 공세를 편 겁니다.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또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 규모도 적었다는 윤 후보 측 해명도
거짓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사를 피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맹탕 수준이었다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사실조차도 소명하지 않고 어차피 셀프 감사, 셀프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부 당국에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들이 국고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나오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박빙 판세 속에 여야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사활을 건 여야의 난타전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는 민주당이 무공천을 확정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또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서울 서초 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을, 충북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고 인종차별 범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저녁 8시 10분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친구와 걸어가던 50대 초반의 한국 외교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화도 접촉도 없었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가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을 때려 콧뼈를 부러뜨린 범인은 6번가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한국 대표부 소속인 피해 외교관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9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미국 ABC의 뉴욕 지역 방송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60대 한인이 공짜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던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뉴욕에서는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의심되는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관련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진행돼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까지 극동 주둔 부대들을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하는 1단계 훈련을 했습니다. 1단계 훈련 기간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와 최첨단 전투기 등을 동원해 벨라루스 영공에서 초계 비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심각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올랐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분야는 연료유로 전월보다 9.5%, 1년 전보다 46.5% 급등했습니다. 7년 내 가장 높은 기름값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이를 반영해 1% 이상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인플레가 미국민을 짓누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Yet again, the data confirm what working families already know painfully well. Rampant inflation and soaring prices are crushing the American people. 새해 들어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연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파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번에 2단계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힘이 더 실린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오늘 오전 8시 서울은행회관에서 만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3년 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해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혼자 낙탄을 치우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후 3년 2개월이 지나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기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 없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밝히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그 사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벌어져 3명이 숨졌고 시행 2주 전에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가 일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가족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청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직장대 원청을 처벌하라! 원청을 처벌하라!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아서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받아온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검찰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와대의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이나 정보수집, 수사 같은 명목으로 편성됩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기관에 매년 할당되는데 어디에 쓰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146억 원 규모이던 청와대 특활비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폭 삭감됐지만 이번 정부 역시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관행에 불복해 지난 2019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1심 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법률상 대통령 비서실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특활비 지출 내용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의상, 구두 같은 의전에 들어간 비용 등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 공개 청구 소송에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기관 수장으로 있었던 2017년부터 2019년이 청구 대상인데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역시 앞서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어 비공개 의사를 강조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 정부가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아수당을 만들고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창 일하며 세금 낼 나이대는 급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이제 광역시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주는가하면 젊은이가 부족해 군 병력 유지도 어렵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다 보니 40여 년 뒤면 노인 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60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할 사람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나이 기준 상향 등 경직성 예산, 복지 고정 지출을 줄이는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0살가 넘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년 뒤 0.7명까지 추락합니다. 저출산 대응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더욱 늘리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4조 1,00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 한 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출산 때 200만 원을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욱 늘립니다. 다만 집값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젊은이들이 수백, 수천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선 작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하나로 건설 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착안해서 오세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해 즉시 현장에 반영,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로 큰 추위 없는 상태고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수도권 지방에는 선제적 저감 조치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 대전은 영하 3.8도, 부산은 영상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은 11도, 대구와 부산은 12도, 광주는 1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영동지방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지금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례적으로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정부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면 왜 검찰에 있을 때 못 본 척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니면 없는 적폐를 당선 후에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정부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전하고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에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를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있으라는 얘기냐며 맞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 후 비극을 겪고도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대신 분열로 치닫는 정치권을 비판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공격에 대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개입과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적폐 수사 발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강한 비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 당선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대선 개입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에 발끈하는 모습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었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꼬집었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 43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구시대 유물인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사죄를 촉구했고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은 정치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죄가 생기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듯이 보인 건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견고한 상황이라 여야는 이번 발언의 파장이 각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은근히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라며 전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보수 성향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단일화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한 겁니다. 국민의 절체절명의 명령이다. 허물어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통절한 울부짖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할 뜻이 없다면 존중하겠지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그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아주 혼탁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정치 공학일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성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 오히려 자신이라면서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일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판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둘이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만 늘리려는 단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둘 다를 향해 거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다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어느 쪽도 입장 변화는 없지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선거판을 흔들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다음 달 초에는 하루에 36만 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이고 진찰료도 없지만 하루 2번 이상 전화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5만 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발생 규모가 매주 2배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설 연휴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서로 만나며 안 그래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더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건 곧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최대 중환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의 90%를 넘겨 사실상 포화 상태인 가운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도 시작됐습니다.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지만 일반관리군은 이상이 있을 때만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일 때, 그리고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으실 때,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은 의료진께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일반관리군의 경우 하루 한 차례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의료기관은 하루 한 번만 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낼 돈은 없습니다. 같은 날 2차례 이상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이때부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인 만 11살 이하 소아는 하루 2차례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역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비대면 진료 가능 횟수와 진찰료를 놓고 설명을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기존 접종자, 기존 미접종자,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B형 간염이나 독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는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나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의 기본 접종에 적극 사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mRNA 등 새로운 종류의 백신에 대한 경계심을 이유로 접종을 꺼리신 분들은 친숙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인 노바백스로 18살 이상 미접종자 가운데 고위험군인 중증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환자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재가노인, 중증장애인은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그 외 미접종 일반 국민은 14일부터 자녀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3월 7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기본 접종 외에 3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노바백스로 기본 접종했다면 3차 접종은 3개월 간격으로 같은 백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다른 백신으로 기초 접종한 뒤 금기 연기 사유가 나타났다면 3차 때 노바백스 접종이 허용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기 대상이고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노바백스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이지만 초기 바이러스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 사망 진행을 막는 효과는 큰 만큼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도 노바백스 접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전철역 승강장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직접 불을 껐던 일이 있었죠. YTN이 당시 현장 화면을 확인해봤더니 안전요원은 뒤늦게 도착했고 열차도 화재가 발생한 역에 2차례나 정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황윤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 승강장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자 금방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르신이 지팡이로 불붙은 쓰레기통을 끌고 오고 한 여성은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끕니다.
안전요원은 불이 발생한 지 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승강장에 불이 나면 전동차는 무정차 통과해야 하지만 이때는 전동차가 2차례나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났던 4.19 민주묘지 앞 승강장입니다. 간이 영무실까지는 채 10m도 벌어지지 않는데요. 정작 상주하고 있는 안전요원이 없어서 화재나 대형 사고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벌어질 만한 일이었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그 역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승객이 먼저 확인을 한 후 조치가 됐기 때문에 더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승강장에 있어야 할 안전요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난해 8월부터 안전요원은 경전철을 타고 북한산 우이역부터 삼양역까지 6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안전도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조치로 인해 안전요원이 없는 승강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승강장 안전요원 추가 배치에 대해 운영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관제실에서 파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을 추월하면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추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하는데 하지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승강장 사고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최소한 역에는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역에 있어야 화재나 아니면 승객이 다쳤을 때 구호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2인 1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이신설선의 적자가 누적되자 서울시가 차량 교체비와 부채 차입금 명목 등으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안전 관련 지원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계속 기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까지는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되어 있고 화재 같은 경우는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보강을 많이 시켜서 사람이 없더라도 불 나고 이러면은 빨리 그냥 시스템으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일단은 2030년대까지 서울에 설치 완료되는 경전철 노선은 우이신설선을 포함해 모두 10개. 비용 절감을 내세우다 큰 사고로 이어진 일이 빈번했던 만큼 무엇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주로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치권이 들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신문 기사들 어떻습니까? 시각차는 있지만 정말 이례적인 발언이고 이례적인 반응이다라는 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대부분 아침 신문들도 이 내용을 톱 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까지 요구했죠.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세 가지 신문 제목을 뽑아왔는데요. 동아일보는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초유의 충돌을 벌였다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예.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한국일보 역시 초유의 적폐대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적폐대전. 예, 세 번째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쓰고 대선 앞 전면전을 벌였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문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대선이 20여일 남은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네,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 대선이 이제 3주 조금 넘게 남았고요. 지금 지지율도 여론조사 보면은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일이 어디로 튈지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친문 결집, 반문 결집 이렇게 각각 진영의 긍정적 효과를 계산해 보는 시선이 많은데 네. 반대로 보는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 먼저 동아일보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번 갈등을 본 기사인데 예. 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가 될까 봐 경계심을 갖고 좀 난감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 후보 측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갈등이 격화할수록 윤 후보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또 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추경 증액에 협조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또 다음 경향신문의 입장에서 경향신문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예. 일단 윤 후보의 반응이 확전을 피하면서 수습에 나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내 사전에 적폐는 없다, 적폐 청산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요.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우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소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썼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자초한 돌발 변수다,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썼습니다. 네,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쓰고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후보 쪽 얘기를 쓴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준비들 하실 텐데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제 온라인에서 못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내용 오늘 준비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에 담겨 있는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구해 보려고 하신 분들 뭐 일부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들도 나옵니다. 약국에 가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안 들어와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인터넷으로 사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예. 심지어 뭐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데에서는 고가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검사 치료 체계 변경이 예고되면서 이거 품귀 현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방역 당국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점차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선제 조치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오는 13일부터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고 예. 남은 재고에 한해서 16일까지 판매는 가능합니다. 13일이면 모레부터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실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마트나 약국, 편의점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품귀 현상에 따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판매 가격도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예. 한 1회당 구입 가능 수량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으로 다 빠져나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해서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릴 전망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예. 거의 2년 전에 있었던 마스크 품귀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뭐 계속 수급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대비를 좀 해야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영균 씨 관련된 1심 재판이 있었죠. 예. 원청 대표는 근데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원청 대표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네. 지난 2018년 김영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후에 뭐 김용균법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예. 일부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긴 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자는 없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번 재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었는데 네. 원청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노동계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담겨 있었고요. 예. 일단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책임 여부를 묻는 과정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뭐 국회도 많이 오시고 또 거리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이 절규가 3년 동안 이어진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IMF 때 들었던 얘기인데 금모으기 이걸 지금 터키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었는데 최근에 터키에서 10년 만에 다시 한번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최근에 이제 물가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 저희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터키 상황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터키의 지난달 1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무려 48.7%였다고 하는데 네.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떨어지고 있죠. 결국 터키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금을 모아서 리라화의 가치를 올리고 물가 안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뭐 터키는 결혼이나 아니면 생일 같은 거를 기념할 때 금화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 금화가 꽤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게 터키 재무장관의 이야기고요. 터키 재무장관은 한 2,5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나요? 예, 그 정도가 집안 장롱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 정도만 은행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네. 과연 여기에 터키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금모으기 운동이 이전에도 몇 번 벌어졌을 때에도 이게 점차 참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고 최근에 또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불신도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뭐 이번
운동에 대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볼 텐데 우주교통사고라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간의 갈등을 표현한 기사인데요. 예.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스페이스 X는 앞으로 4만 2천 기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사는 충분한 우주 경험 없이 이렇게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다 보면 예. 위성끼리 충돌을 하거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네. 아니면 관측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2만 5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스페이스X의 계획대로라면 한 이 지금의 2배 정도로 네.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위성 설치에 대한 국제법 마련이 필요하고 예. 위성 배치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 반대로 지구 궤도에는 수백억 개의 위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수백억 개요. 예, 수만 개도 아니고 예. 수백억 개의 위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격화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위성 제작이나 발사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우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나 질서가 미리 필요해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헬멧이 아니고 다른 헬멧을 쓰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성빈 선수 하면 빨간색 캐릭터, 영웅 그 헬멧이 떠오르는데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그 헬멧을 쓰고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출정식 당시에는 똑같은 헬멧을 쓰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예. 정작 어제 경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일반 평범한 검은색 헬멧을 쓰고 나왔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고 사실 이 사진을 만 두고 보자면 이게 어떤 선수인지 그렇죠. 예, 좀 윤성빈 쉽사리 선수의 상징 같았던 건데 사실. 예, 구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유는 IOC의 규정 때문인데요. 예. 올림픽과 무관한 상표나 로고, 회사 디자인 등을 노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평창 올림픽 때는 그러면 왜 허용했냐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궁금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개최국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 치지만 정승기 선수는 이른바 거북선 헬멧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 헬멧을 보면 특별한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상표로 예.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검은색 헬멧으로 대체해서 쓰고 나오면서 예.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해외 선수들도 다 그랬냐? 보면요 다 그렇진 않았고요. 해골 모양도 있었고 그렇습니까? 다양한 좀 문양들의 헬멧을 쓰고 나왔다 보니까 이 정승기 선수의 거북선 헬멧은 왜 빠진 것인가 그 의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어제 1, 2차 시기 합계 12위를 기록을 했고요. 헬멧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도 이 검은색 헬멧이 상당히 어색하다고 말한 만큼 예. 좀 이런 규정을 철저히 적용시킨 게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텃세나 편파 판정은 아니길 바랍니다. 예. 윤성빈, 정승기 선수 모두 다 오늘 3, 4차 시기까지 이어지니까 끝까지 헬멧과 관계없이 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경기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쇼트트랙 경기 오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자 1000m 이 준중 결승부터 펼쳐집니다. 네. 오후 8시부터 열리고요. 결승전까지 쭉 이어지니까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는 최민정, 이유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과 제목을 보면요. 붉음은 우리가 달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디 이 달구는 그 이유가 금메달을 따고 예.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아서 좀 달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화가 나서 달궈지진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게요. 예,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선수단 분위기는 확실히 달아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한 번 쇼트트랙이다 보니까 판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선수들 준준결승 조편성에서는 중국 선수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예, 그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지난 평창 올림픽 때 1000m 금메달을 땄던 네덜란드의 쉬자너 스윌팅 선수가 중국 선수 2명이랑 함께 달리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예선에 또 이 준중결승에
경기 결과도 상당히 주목이 그렇죠. 됩니다. 누가 결승으로 올라올지도 관심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 선수와 만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지게 되겠는데 부디 석연찮은 판정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도 오늘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선아입니다. 정성껏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주의로. 잘 뽑자! 화이팅! 이거 과감하게 그냥 한번 해도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맛있다. 달고나 오랜만에 드시죠? 네. 진짜 되는 건가? 이거 그냥 의정재 선배님 하신 것처럼. 아, 이것도 잘하고 싶네. 오! 뽑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뽑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굵게 떠졌어요. 이거 전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라고 지금 역시 진짜 성공하고 싶구나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아까워. 어떡해.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 아쉽게 아깝게 뽑기를 실패했지만 우리 투표는 확실히 합시다. 보트포 미래, 보트포 코리아. 하루하루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와 호남,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수도권에는 선제적 저감 조치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9도, 광주 영하 1.4도, 대구는 영하 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 12도, 광주는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동에는 대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